네, 오늘 스마트 튜브 빠세 초대석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저는 정비사업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린이시죠? 네. 예, 기린 법인 대표, 예, 전영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네. 좀 자기소개 좀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27년차 법무사법인 기린의 네. 대표 전영규입니다. 저는 주로 강남 4구에서 정비사업에 관해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종료를 하면서 27년차가 됐기 때문에 네. 이 사이에 겪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제 경험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아마 이제 방송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은 그냥 정비사업의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비사업 스타분들 있죠. 뭐 조합장님이라든지 뭐 법무법인 대표라든지 아니면 실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많은 전문가들 중에 저는 99%는 이분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책을 안 보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일단 많이 내시고요. 늘 연구하시고 늘 새로운 또 법적인 사례 만들어내시고 아무튼 우리 정비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투자적인 측면이나 법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좀 시작을 해볼 텐데 네. 오늘은 좀 이제 아무래도 지금 가장 시장의 이슈가 10월 15일 대책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이후로 지금 거래가 거의 정지돼 있고 특히 정비 사업에는 거의 뭐 사형 선고를 맞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 이제 10월 15일 대책 관련해서 어떤 얘기 해주실 예정이십니까? 네. 그 동안에 그 11호 대책의 후유증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이나 LTV나 네. 전세 물건이 실종된다라고 네. 하는 얘기로 성격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죠. 이 법률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더 큰 점이 사실 묻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네. 그 조합원 지위 승계 부분도 있지만 네. 그 똘똘한 한 채라고 이름 지어지는 네. 재당첨 제한이라고 일컫는 분양 신청 제한.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지정으로 인해서 3종 세트가 사실은 억누르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표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지금 아마 이제 용어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정비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이게 왜 우리한테 피해가 되는지 모르실 텐데 아무튼 뭐 이런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기본적으로는 네. 큰 틀에서 이 네.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네. 제일 먼저 네. 조합원 지위 부분을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합원 지위 부분이요. 지위의 양도에 대한 부분들. 네. 혹시 조언해 주신 자료에서는 잠시만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3번 쪽으로 먼저 나가십니다. 네네. 지금 화면은 조금 이걸 띄워놨었거든요. 저걸 한번 일단 좀 15일 대책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항목들 그리고 지역들 좀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 있는 게 서울시 전역이고 그렇죠. 경기도 12개 시군구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을 때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야 아마 네.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네. 양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 예. 재개발은 관리처분 이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이것을 뒤집는 사례가 좀 있어가지고 네. 좀 시끄럽습니다. 아 이게 뒤집는 사례라는 게 뭔가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투기과일 지구라고 하더라도 네네. 양도나 매매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특히 증여도 안 된다고 법률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도정법 39조 2항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네네. 그런데 이 증여 부분을 그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일부 증여의 경우에는 투기과일지구라고 하더라도 용인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 증여만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증여를 해왔고 그 대신 대표자는 변경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묵인을 해줬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 이게 묵인을 해준 것이 그냥 해준 게 아니고 네. 국토부에서
저 2017년도 그 투기과일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국토부에서 이제 이렇게 무기를 용인을 해주는 저 Q&A가 있었습니다만은 네네. 최근에 이것을 깨버리는 판례가 나왔어요. 어떤 판례죠? 그 판례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사실은 서초 구반포에 있는 네. 그 재건축 사업장에서 발생된 것들이에요. 그것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일부 1990년대에 이 구반포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조합원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이 사업이 잘 안 돼서 네네. 사실은 채무를 좀 많이 졌어요. 네네. 그래서 이 채권자가 이 사람에 대한 물건에 가압류를 해놓고 가처분을 해놨던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네. 계속 사업이 어려워서 네. 이혼을 하게 돼가지고 그 2분의 1 지분을 부인한테 줬던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공유자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남편이 대표 조합원이고 네. 이혼한 처는 2분의 1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후에 이 제3의 채권자가 담보 실행을 위해서 경매를 해가지고 네. 이 소유권을 취득했단 말이죠. 네. 물론 이때는 중개사도 일부 이쪽 그 중개행위를 해가지고 네. 경매를 통해서 들어갔습니다만은 네네네. 얼마 전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그 서울 고등법원 판례에서는 네.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지분을 가져간 거에 대해서 그중에서 남편은 10년 소유 5년 거주로 양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처는 뭐 이혼을 하고 나니까 뭐 딸네 집에 갔다 이렇게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용인 쪽에 가 있었는데 세제별 주민등록을 등재를 해가지고 네. 그 딸내미가 그 자기 집에 소유하고 있는데 같이 등재가 돼 있었던 것이죠. 네네. 공유지분하고 합해서 여자는 2주택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렇죠. 이랬을 경우에 경락자가 네. 100%를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남편 거는 10년 소유 5년 거주니까 괜찮은데 네. 여자 거에 대해서는 2주택이기 때문에 네. 10년 소유 5년 거주라도 1세대 1주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래서 2분의 1 지분은 못 주겠다는 거예요. 조합에서 아마 이 부분을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네. 결국은 2분의 1은 현금 청산이 돼버려가지고 경락을 받았어도 네. 2분의 1밖에 못 가져왔었어요. 2분의 1이면 온전한 조합원 자격이 되나요? 조합원 자격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큰 평형을 못 가고 그렇죠, 그렇죠. 그 작은 평형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네. 저도 사실은 억울한 점이 있어요. 2분의 1을 그 위자료를 받아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딸네 집에 가 있었는데 그렇죠.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등재돼서 네네. 결국은 이분이 나중에 그 공유 부분하고 합해서 네네. 2주택으로 되니까 이 부분은 경락자는 뜬금없이 그냥 느닷없이 2분의 1만 밖에 못 받게 돼가지고 그렇죠.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또 어떻게 이어지는 거죠? 이 고등법원에서 판례가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확정이 됐어요. 얼마 전에 네네. 몇 달 전에 네네. 이랬는데 국토부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보고 네네. 각 서울시하고 각 전국에 공유지분의 경우는 네. 그동안에는 대표자만 10년 소유 5년 거주에 해당이 됐으면 다 양도가 가능했는데 네. 이제는 그 나머지 공유지분의 경우에는 네. 그 사람에 대해서도 10년 소유 5년 거주의 요건을 달성해야지만 지분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판례를 내서 예. 결국은 뭐 이게 투기과일 지구로 지정이 돼서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네. 그 전부터도 이렇게 정리되어 왔었는데 아무래도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 네. 국토부로부터 공문을 받은 서울시는 또 각 구청에 이 공문을 다 내려보냈고 네. 각 구청에서는 이쪽에 일을 하고 있는 이 법무사들하고 이 사람들 소유자들한테 네네. 앞으로는 이 증여 부분을 인정을 못 해주겠다. 아이고. 이래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네. 기존에 여태까지 쭉 해왔던 사람들은 뭐 굉장히 난리가 났겠죠, 그죠? 예예. 그래서 우리들도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이걸 뭐 하루에 한 10명 이상 20명이 아이고. 문의를 해와서 예예. 우리가 공문을 만들어서 네.
이러이러한 경우는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예. 이렇게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런 공유 지분, 그러니까 그 지분에 대해서 10년 거주 5년 보유를, 아니, 10년 거주 5년 보유를, 아니 10년 소유 5년 거주를 예. 못한 것들은 이제 인정을 못 받는 걸로 예, 확정된 거죠. 공유지분의 경우에도. 예, 예. 그럼 이게 증여할 때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일부 어떻게 지금 예. 왜냐하면은 이 네. 증여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들이 증여를 할 때 네. 자기 보유세 부분도 네. 그 디스카운트가 되니까 이제 그렇죠. 증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증여도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하면은 네. 증여세가 그 증여 당시 가액으로 정리가 되니까 그렇죠.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려고 해서 요새는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 동안에는 그렇습니다. 네. 대표자가 해당만 되면은 나머지 예. 사람들은 볼 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걸로 해서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네. 근데 이번 판례에서는 둘 다 걸려버리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하루에도 한 20명씩 이렇게 문의가 와요. 야, 각 조합별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나서 네. 업무가 마비가 돼서 네. 우리도 이제 문서를 만들어서 네. 하고 이 판례를 안 볼 수가 없었어요. 음. 이런 문제 때문에 네네. 세상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네. 아직은 뭐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물론 인가를 안 내준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일단 이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좀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법무사법인 기인한테도 좀 많이, 이 분야 최고 전문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문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규제로 돌아와서요, 이제 이 부분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어는 들어서 익숙한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하고 재당첨 제한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헷갈리신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만 좀 명확히 좀 해주시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시면 돼요. 예. 뭐냐면은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는 것은 네. 단일한 정비구역, 그러니까 하나의 정비구역에서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물건을 남한테 넘기느냐, 넘기지 않느냐 네. 이런 부분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네. 이제 이게 투기과외주의 조합원 지위 승계 또는 양도 금지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 다른 두 가지 물건을 가지고 있을 경우 만약에 A라는 사업장에서 하나 갖고 있고 B라는 다른 정비구역에서 하나를 갖고 있었을 경우에 네. 물론 양자가 투기과일지구여야 됩니다. 둘 다. 네. 물론 살 때는 안 됐더라도 양도할 때에 투기과일지구가 되면 똑같은 효과죠. 우리는 이제 그 양도 시점이 무조건 법이 해당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그래 두 가지 물건을 하나는 지위 양도는 하나의 단일한 물건, 단일한 정비고요. 네네. 재당첨 제한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조금 잘못된 용어고 분양신청 제한이 더 정확합니다만은 네. 이것은 정비구역이 다른 투기과일지구 내의 물건을 두 개를 갖고 있었을 경우에 하나를 먼저 받게 되면은 다음 하나는 못 받는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가 왜 사회적으로 재당첨 대당첨 하는데 분양 신청 제한이라고 고쳐서 이름을 쓰고 있는 이유는 재당첨은 청약 자체를 못하는 것이에요. 청약은 조합원 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일반 분양 지분이라서 그리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을 못하는 거. 이 박스 편에 보면은 재당첨 제한 7년, 10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것은 청약을 못하는 것이고 네. 분양신청 제한은 조합원분에 대한 매입한 거에 대해서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예. 재당첨은 거기에 위반되면은 무효가 돼가지고 효력이 없는 거지만 네. 분양신청 제한은 단지 분양신청을 못하는 것뿐이지 그 물건이 날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그 당시 시가에 따른 현금 청산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네. 재당첨하고 분양신청 제한은 구별을 좀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뭐 조정 대상 지역이 7년, 투기과일 지역은 10년, 재당첨 제한 뭐 일단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도 시점에 해당되면 이제 이게 우리가 샀을 때 매수했을 때는 규제적이 아니어도 결국은 이제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한 논란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면은 제가 뭐 표를 하나 될까요? 예. 보면은 이 표를 한번 넘겨주시죠. 네. 어떤 표를 보일까요? 한남 3국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여기 걸로 주면 되겠네요. 네네.
저 8번 쪽에 있는 박스를 한번 보여주시면. 8번이요. 8번. 그 질문의 8번. 네, 됐습니다. 이거 맞나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럼 해보시죠. 이게 네. 일단은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네. 분양 신청에 대한 케이스 중에서 대표적으로 먼저 사례를 먼저 얘기한 다음에 네. 법률을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남 3구역의 경우에는 이 기사가 이런 기사가 떴어요. 여기 기사를 좀 읽어보면은 네. 한남 3구역을 갖고 있었는데 3년 전에 영등포에 있는 재개발 사업장에서의 일반 분양을 당첨된 사례가 있었어요. 네. 이랬는데 막상 한남 3구역은 사실은 가격이 비싸고 엄청 비싸죠. 실질적으로 올해 한 1990년대부터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아다시피 저 표를 보시면은 그 유명한 그 파리 대책 지금하고 똑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때에 8월 3일 날 파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네. 사실은 투기과일지구를 서울시 전역을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요번에 15대책하고 기시감을 내가 느끼기는 합니다만은 네네. 이때에 구역 투기과일지구를 다 지정을 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한남 3구역도 투기과일지구가 됐겠죠. 네. 그래서 8월 3일 날 그 투기과일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어떤 작업을 했냐면 도정법을 개정을 했어요. 네네. 그 개정을 한 내용을 보면은 이 당시에 재개발 사업장의 경우에는 투기과일지구로 해도 조합원 지위 승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네네. 잘 아시다시피. 그렇죠. 근데 이때 투기과일지구로 와장창 지어놓으면서 무슨 행위를 더 덧붙였냐면은 재개발 사업장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 승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뒀어요. 네네. 그 규정을 둠과 동시에 여기에 우리 그 법 지금 현재 분양시장 제한이라는 규정을 동시에 둬버렸어요. 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두 가지 물건을 갖고 있었을 경우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하나의 물건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관계없이 뒤에 있는 물건이 재개발 재건축 어느 것이든지 걸리게 되면은 네. 이 양쪽에 걸리게 되면은 하나를 못 받게 하는 조문을 뒀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부칙에다가 이런 걸 뒀어요. 뭐냐면은 2017년도 10월 24일 날 이 법조문을 개정을 하면서 이 법은 공포한 후 즉시 효력이 발생이 된다고 해놓고 네. 다만 그렇다고 하면은 2017년도 10월 24일 이전에 갖고 있던 물건들은 사실은 이 분양시장 제한에 걸리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단서를 다루는 것이 2017년도 10월 24일 이전에 갖고 있던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법조문이 없더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 추가로 주택을 하나 더 갖고 있게 되면은 네. 분양시청 제한에 걸리도록 부칙을 뒀어요. 어떻게 뒀냐면은 그 뒤에 것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거나 또는 일반 분양을 받게 되면은 앞에 것은 분양신청을 못 받는다. 사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법에 소급 적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좀 말씀하시는 대로 소급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정 때문에 다 이쪽을 대입을 해보면 네. 저 한남 3구역의 현금 청산 대상자 216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와. 이 기사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네, 한번 볼게요. 네. 여기에 보면은 네. 이 기사에 보면은 관리처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 투기과일지구에서 지정이 됐던 이 당시에 그 영등포도 투기과일지구로 지정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좀 현재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1990년대에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 그러던 사람이 이제 2023년도에 6월 달에 관리처분을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받기 전에 네. 영등포에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일반 분양을 청약을 신청을 해가지고 아이고. 일반 분양으로 당첨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지금 말씀하시는 네. 부칙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네네. 그러니까 앞에 게
갖고 있다 하더라도 뒤에 거가 2017년도 10월 24일 이후에 물건을 가지고 있든지 새로 샀든지 아니면은 일반 분양을 받아 당첨을 했든지 네. 이랬을 경우에는 뒤에 거 앞에 것은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렇게 된 사람이 216명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한남 3구역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 네. 어느 현장이 어떻게 걸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야 1990년대에 갖고 있던 물건을 법이 2017년대에 바뀌어놓고서 네. 이것을 못 받게 하면은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하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이것은 사실 형사 처벌하고도 똑같은 것이다.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네. 아유, 그럼 결국은 이거 뭐 법을 바꿀 수는 없는 이상 이건 그냥 따라야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냥 그래서 네네. 문제는 이 당시에 법을 만들면서 이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네. 2017년도 10월 24일 전에 네. 이미 83자 대책을 만들면서 네네. 투기과일직으로 또는 조정 대상직으로 묶으려고 다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분양 신청까지 두드려가지고 네. 이때 이제 그 유명한 그 사건이 있죠. 왜 흑석 무슨 선생 해가지고 김의겸 선생님. 예. 네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노량 흑석에 있는 조합원 지분을 매입을 했어요. 네, 매입을 한 게 네네. 여러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매입한 건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열심히 해서. 그런데 예. 이 당시에 이미 법안들이 준비가 돼 있었고 개정안이 준비가 돼 있어서 이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었어요. 네. 그 내용을 보면은 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분양시장 제한을 받으려면은 앞에 거나 뒤에 거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느 정도 하나 걸려야 되죠. 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재개발은 안 걸렸단 말이죠. 아. 그런데 10월 24일 날 법을 바꾸면서 재개발도 걸리게 해야지만 분양시장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예. 이때 경과처지를 둔 거예요. 뭐냐면은 이 법 공포한 후에 재개발의 경우는 분양시장 걸리는 것은 공포한 후 3개월 이내에 네네.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한 법부터 적용한다. 이런 규정을 뒀는데 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네. 이분이 매입한 게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오해를 받게 된 것이고 네네. 결국은 뭐 나머지 환수금도 다 됐다라고 되었는데 네. 이 당시에 그 법률이 지금하고 기시감을 느끼는 것은 네. 그저 투기과일지구로 지정을 함과 동시에 조합원 분양신청 제한도 재개발도 걸어놓고 그리고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도 제한을 걸리게 했지만 네. 두 개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아이고. 이게 여기서부터 사실은 똘똘한 한 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결국 똘똘한 채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좀 정리가 되네요. 아,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거 사례부터 해서 지금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게 되니까 이 제도가 얼마나 좀 심각하고 어렵고 그다음에 또 좀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진도로 나가봐서 네. 그럼 도시정비법상의 분양 신청의 절차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분양 신청 제한은 또 어떤 때에 이루어지는지 제한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예, 6번 예,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네네. 얼마 전에 그 압구정에 있는 모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이 네. 1990년대에 갖고 있었대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2018년도인가 19년도에 네. 또 이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주택을 하나 더 샀어요. 네. 투기과일지구 아닌 지역이죠. 그렇겠죠. 근데 네. 요번에 투기과일지구 전 구역이 지정됐지 않습니까? 서울은 뭐 다 들어갔으니까. 네. 자, 그랬을 경우에 네. 똘똘한 한 채의 의미가 저도 사실은 비싼 것 중에 하나를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로는 이해를 했지만 네. 법률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옛날에 90년대 갖고 있었던 말던 네. 그때는 투기과일지구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잖아요. 없었죠. 투기과일지구 나타난 게 2002년도 9월 달이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도정법에 적용된 게 2003년도 12월 30일 날 이제 도정법에 적용이 됐지만 네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분 같은 경우에 강남에 있는 압구정을 버리겠어요? 뒤에 걸 버리겠어요? 버린다고 또 하나 택하면 뒤에 걸 버려야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똘똘한 한 채라는 얘기가 나오고 예. 이런 문에서 사실은 소급 적용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더 중요한 문제는 2017년도 10월 24일 이후에 두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네. 예를 들어서 목동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단지 중에서 A 단지, B 단지, C 단지 중에서 뭐 14개 단지가 있죠. 네.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두 채씩 갖고 있는 사람 많죠. 예. 목동은. 예. 살다 보니까. 이랬을 경우에 자기는 투기과일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네. 이거 매입을 했는데 그렇죠. 이거 소급하는 거 아니냐. 네. 우리는 저 아까 말씀드린 부칙에 2017년도 10월 24일 부칙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게 법률 검토를 좀 해보니까 네. 이 법이 2017년도에 만들어졌지만 전면 개정이 됐어요, 법이. 네. 전면 개정이 되면서 2018년도 2월 9일부터 전부 개정이 됐는데 네. 그 전에 개정됐던 내용들이 전부 개정 속에 딸려 들어오면은 적용이 되는 거고 네.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불행하게도 전부 개정 속에 딸려 들어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적용이 돼서 네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법 개정 이전에 적용을 안 받고 네. 두 개니까 여태까지 투기과일지구가 지정이 안 됐으면 해피하게 다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투기과일지구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경과 조치가 없어요. 그러면 네. 모두가 받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두 개 다 받는다. 그 대신 이것도 선택해야 된다. 뭐 A 단지하고 B 단지가 있는데 알아서 판단하되 하나는 거의 비슷하게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지금 똑같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동은 14개 단지가 거의 비슷하죠, 속도가. 그러니까 거의 다 똑같이 얻어 걸리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알아서 판단해라. 라고 해서 판단을 하는데 당연히 화를 내죠. 이게 무슨 정책이 이러냐. 예고도 없이. 네. 근데 미안하지만 도정법에서는 투기과일지구 이 부분을 지정이 되고 안 되고를 도정법의 개정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주택법에서 네. 또는 조정 대상 지역하고 똑같아요. 공고를 통해서 그냥 해버리면 끝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고를 통해서 도정법에 있는 내용들이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네. 개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네. 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 그 목동의 경우는 다 받는다. 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네. 분당에 가보면은 이제 저 선도지구 지정 때문에 동의서를 낸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거긴 또 분당에서는 집성촌을 이뤄가지고 네. 한 사람이 한 아파트에 두 개, 세 개씩 갖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네. 이럴 경우는 우린 세 주택까지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우리 도정법에 보면은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는 저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세 주택까지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문에. 예.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로 지정이 돼서 사업지에 인가를 신청할 때까지 그게 안 풀리면은 네. 한 주택밖에 못 주도록 돼 있어요. 이래서 사실은 상당히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이죠. 네. 야, 그러면 일단은 법적인 근거는 다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네요. 결국은 이제 우리 법을 좀 알고 이것들을 우리가 좀 미연에 방지하고 대비하고 팔든지 아니면 살 때 좀 주의하든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네. 일단 이제 분양 신청 절차 및 제한 기준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네, 네. 앞으로 매수할 때나 아니면 좀 갖고 있는 걸 팔아야 될 때나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분양 신청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네.
먼저 분양 신청 절차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네. 이 정비 사업에서는 일반적인 개발 사업에서는 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를 해서 네. 그 절차에 따라 건축 허가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지만 네.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게 그 특색이 있습니다. 네. 여러 사람이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 인가를 거쳐서 이 조합이 건축 심의를 통해서 건폐일의 용적률을 확정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되면은 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종전자산 평가를 하게 돼요. 그렇죠. 이 감평을 해서 당신이 갖고 있는 주택이 감정 평가액이 얼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분양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평으로 갈 거냐를 네. 물어보는 건데 감정 평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네. 이 통지를 받으면은 받은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분양 신청 제한에 걸리게 되면은 이런 분양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법조문을 좀 보시면은 네. 그 72조 6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1항부터 5항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이제 네. 3항부터 네. 3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라고 하는 말은 지금 마찬가지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지금 설명해 드린 거 마찬가지로 네. 이런 절차를 거쳐서 분양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런데 6항에서는 그러나 3항이나 5항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지만은 미안하지만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분양 대상자는 여기 나와 있죠. 분양 대상자 및 네. 그 세대에 속하는 자.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네. A라는 사람이 속해 있으면서도 네. 그 세대에 속한 세대별 주민협회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까지 네. 해가지고 누구든지 분양을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면은 네. 그 이후에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못한다라고 네. 하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만 분양 대상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세대까지도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할 때는 당연히 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요청을 하고 분양됐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돼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는 앞에서 주문해 보시면 네. 뭐 길게 법정으로 드러났습니다마는 네. 조합원 지분을 가지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거나 일반 분양에 당첨이 됐다고 하더라도 네. 그 다음에 다음 주택에 대해서 조합원분이나 일반 분양을 할 때 못한다 이런 취지예요. 다만 네. 조합원분은 여러 가지 분양 신청이 늦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최초의 관리처분 인가일로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이 그래프에 보면은요. 네. 이 기산일에는 정비사업의 최초 관리처분 인가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의 경우에 일반 분양이 당첨이 됐다라고 해서는 당첨일이 되겠죠. 네. 그죠? 네. 그래 당첨일이 되거나 최초의 관리처분 인가일이 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다른 사업장의 분양 신청을 못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분들은 일반 분양의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가 아니잖아요. 네. 당첨이 되는 당첨일이죠. 왜냐하면 30세대 이상인 경우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의 네. 청약을 받도록 되어 있지 네. 않습니까? 청약 그렇죠? 폼에서 받게 돼 있죠. 네.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옆에 판례를 보시면은 당연히 이것도 다툼이 좀 있었어요. 네. 그동안에 뭐 이게 늘어지거나 네. 변경을 통해서 재당첨이 재분양 신청을 받는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어서 어떤 것을 기산일로 할 것이냐라고 네. 해서 당연히 최초의 관리처분 인가일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기산일을 보면은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도 내가 삼각형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고 네. 일반 분양분은 밑에 있지만은 뭐라고 돼 있어요? 당첨일이라고 돼 있죠. 당첨일. 예,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문구지만 꼭 지키셔야 되는 문구인데요. 제가 좀 여기 뭐 단서 조항이 보면은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네. 분양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긴 하겠네요. 아니 이게 실제로 여태까지 우리 도정법 전체의 조문을 보면은 네. 결혼은 안 들어가거든요. 예. 상속이나 이혼만 이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네. 유달리 이 부분은 결혼이 들어가 있는 게 눈에 확 띄어요. 네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이주택을 갖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배우자끼리 서로 하나씩. 맞습니다. 이것은 네. 그래도 보호해줘야 되겠다는 측면이 있어서 네. 뭐 어쨌든 눈에 띄는 조문이긴 합니다. 네. 아무튼 결혼. 그래서 그 결혼할 때는 두 개를 가질 수 있다. 예, 이게 또 단지끼리 결혼하는 묘한 또 설레를 알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었는데 네. 아무튼 아까 1990년대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네. 분양 신청 제한이 적용된다고 아까 뭐 네. 압구정 사례도 말씀해 네, 주셨고 한남동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2017년도 10월 24일 개정된 도시정비법 부칙에도 아직도 적용이 된다. 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요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게 조문이 참 그래요. 저희들이 볼 때도 이게 위인설관이라고 네. 아예 파리대책에서 딱 짜맞춰 가지고 투기활주가 이빨이 빠졌으면은 네. 한남 3구역 같은 사례가 없겠죠. 네네. 급조해서 만든 조문이 거기서 갈아 끼워놓고 예. 빠져나갈 사람들은 이미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예. 나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웅다웅하는 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90년대나 이 지역은 대단히 사업장들의 경우는 사업이 안 돼요. 늦어요. 보통. 맞습니다. 네네. 한남 3이나 이런 경우도 옛날에 2002년도 3년도에 그 한남 뉴타운 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렇죠. 2000뉴타운으로 2003년도. 예, 그래가지고 이게 도시 재정비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로 의제 처리돼가지고 진행이 되었던 사업장들이고 네. 압구정동이나 강남 쪽의 경우에는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이 실효가 돼가지고 한번 만들어졌는데 네.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다시 구역 정비구역이 지정이 이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양쪽 사업장들이 고가이면서도 사업이 진행이 안 됐던 거예요. 네. 만약 이게 예정대로 진행이 됐었으면은 실질적으로 소급 적용을 받을 이유도 없겠죠. 네네. 그런데 이것을 놔두고서 물론 법 만드는 사람들이 고민도 있었겠지만은 네네. 이런 사정들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이런 조문을 둬가지고 부칙이 지금도 살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개정되면서 따라 올라갔는데 네. 그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재건축, 재개발 양쪽 그 투기활주구에서의 지분들을 몽창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보시면은 부칙에서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네네네. 이런 점은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돼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네. 2017년도 10월 24일 이전의 물건들은 따져보나 마나요. 서울 거는. 네네. 왜냐? 8월 3일 날 전체를 투기가지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이전에 있는 물건들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네네.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주택이 서울에 있다고 하면은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겠네요. 지금 네. 걸 포기하든지.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법조문을 잘 들여다 보시면은 부칙 조문을 보면은 앞에 거 그러니까 2017년도 10월 24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물건은 이게 먼저 나중에 지금이라도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은 네. 후에 취득했던 물건은 분양신청 제한에 받지 않아요. 자유롭게. 예. 다만 이제 저거는 받겠죠. 투기과열지구 지정됐으니까 네. 조합원 지위승계 부분은 또 거기에 얻어 걸리겠지만 네네네. 그리고 만약에 이쪽에 뒤에 게 먼저 받았으면은 앞에 거 있죠. 그 법 생기기 전에 같이 취득했던 거 네. 이건 안 걸리게 되는 거죠. 요 틈새가 있는데 네. 이걸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법조문이 예. 부칙 조문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써놨어요. 네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써놨어요. 야, 그럼 재밌네. 이거 뒤에 게 먼저 되면은 앞에 거는 괜찮다. 그렇죠. 그런데 예. 뒤에 거보다는 앞에 거하고 앞에 게 사실은 예. 훨씬 더 고가이고 똘똘한 한 채인데 그렇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 뭐 제가 볼 때는 뒤에 거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겠네요. 그 밑에 거는 보시면은 네네.
이거는 저거예요. 네. 이 부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데 즉 다시 말해서 2017년도 10월 24일 이후에 두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 네네. 갖고 살 때 매입 당시에 그러니까 앞에 것은 뒤에 게 받으면 앞에 거 못 받고 네. 앞에 게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으면은 뒤에 거는 괜찮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이게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네네. 크게 따지면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 근데 뒤에 거는 이 기준일 이후에 두 개를 샀을 경우에는 네. 두 개 다 걸려요. 어. 그래서 이것의 경우에는 앞에 거를 걸리면 뒤에 게 못 받고 뒤에 걸 먼저 받으면은 앞에 걸 못 받고 예. 아니면은 앞에 거를 포기하고 뒤에 거를 받으려면은 이렇게 포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네네. 그래서 이것은 순위가 없이 예. 앞뒤 조합원 일반 분양, 조합원 일반 분양 둘 중에 하나 얻어 걸리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하신 대로 네. 오래전에 취득했던 물건에 대한 투자는 투자 기법은 또는 똘똘한 한 채를 밝히는 기법은 이렇게 해야 되지. 예.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서울시 아파트 두 채를 2018년 이후부터 소유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 경우도 분양 신청 제한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떻게 다시 말씀해 보시죠. 예,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었는데 네. 서울시 아파트를 두 채를 2018년부터 소유하고 있다면. 네. 현재 이 경우도 분양 신청 제한을 적용받는 거죠? 당연하죠. 예.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고 예. 서울에 갖고 있고 경기도 쪽에 분당에 갖고 있거나 12개 시도에 걸려 있는 시군구에 걸려 있는 경우는 예.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서울뿐만이 아니라 예, 이게 야, 연계가 되니까. 경기도 12개 지역들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안양도 지금 뭐 정비 사업 하고 있고 성남도 하고 있고 예, 뭐 용인도 하고 있고 수원도 하고 있는데 이거 다 걸린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다만 이제 일산만 빠지는 거죠. 일산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다운돼 그렇죠,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분들 듣기는 좀 그렇겠지만 네. 그런 부분은 배려를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에 갖고 있는 거하고 네. 경기도 거하고 얽히면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네. 뭐 또 혹시 또 고양시도 또 그걸 지정하게 되면 또 걸리는 거고. 그렇죠. 근데 아무튼 지금 어찌 보면은 고양시에도 뭐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다 정비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괜찮다. 고양시나 부천이나 뭐 이런 네. 지역들 괜찮다. 그래서 군포도 포함 안 됐죠. 군포도 괜찮네요. 예,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요. 이번 그 10월 15일 대책 이후 때문에 분양 신청 제한과 관련 또 특이 사례가 또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어떤 게 있습니까? 실제로 이게 이 법을 바꾸면서 네. 항상 그 국토부는 이제 이런 메시지를 남겨요. 왜냐하면은 법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이제 법 해석이지만 이거는 최종적인 건 아니죠. 네네. 행정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지침을 주는 것인데 네네. 하도 그때 투기과열지구로 전체를 묶은 게 최초잖아요. 그리고 그 조정 대상 지역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대체 그러면 재당첨 제한에 그 Q&A를 자기가 2017년도 12월 6일 날 만들어서 발표한 게 있어요. 예. 이 내용을 보면은 네네. 정비사업에서 일반 분양의 미분양분이나 네. 주택이 아닌 상가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재당첨 적용을 안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네네.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그러면 상가는 안 걸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그렇겠죠. 이게 저 자료상으로 다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저한테도 상당히 많이 와요.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네네. 그런데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하죠. 뭐냐면은 네네. 최근에 그 신반포 2차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신반포 2차 제 항소심 판례가 있어요. 네. 이 판례를 보면은 그동안에 상가의 소유자가 아파트를 공급받는데 그 정권에서 정하는 비율이 정하지 않으면 1이지만 네. 정하는 경우는 0.1에서부터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파트의 최소 평형이 25평이라고 한다면 네. 이게 한 20억 간다고 봅시다. 네. 그럼 상가가 한 10억이라고 되면은 10억 차이가 나겠죠. 그죠? 네네. 이랬을 경우에 이 비율을 상가자 주택의 비율을 곱하는 비율을 0.1로 하면은 어떻게 되죠? 2억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상가로 정하는 비율을 그동안에는
방배 6구역에서 판례가 하나 나와 있어요. 고등법원 판례가 역시 서울에서. 예, 원패를라.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니다. 뭐 조합하고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뭐 3분의 2다 아니면 동의율이 뭐 과반이다 이렇게 다퉜던 것인데 네. 고등법원에서는 웃기지 마라. 100%다. 전원의 동의다. 네. 그 이유는 우리 도정법 63조 2항에서 보면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지만 이거와 달리 정할 때에는 전원의 동의를 표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네. 100%다라고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내렸고 작년 얘기예요. 그게 8월 달인가.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바로 한 15일 이후에 심리 불속격을 확정을 시켜버렸어요. 이랬는데 이 신반부 2차에서 똑같은 사례가 발생이 돼서 0.1로 바꾸려고 하는데 네네. 서울 행정법원에서 전원의 동의가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완전히 어려움을 정하게 됐죠. 그렇죠? 네네. 그랬는데 요번에 그 판례 얼마 전에 나온 얘기예요. 여기에서 서울 고등법원 항소심 판례에서는 네. 이건 3분의 2도 아니고 특별 결의도 아니고 전원 동의도 아니고 과반의 과반이면 족하다라고 아. 하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네. 그만큼 상가 소유자들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넓혀졌고 그러네요. 조합도 조금 운신의 폭이 넓겠죠. 그러네요. 이런 상태에서 네. 상가 소유자들이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와요. 제가 재건축과 상가 이게 답이다라고 한 네. 책이 나와 있듯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만약에 신반부 2차 판례와 같이 이제 향후에 이제 대법에서 심리 불속형으로 된다고 한다면 받기가 쉬워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랬을 경우에 상가 소유자들이 아파트를 받게 되면은 네. 솔직히 얘기해서 장사도 안 되고 오프라인 장사는 어렵잖아요. 온라인으로 하는 맞습니다. 마당에서. 단지 상가는 요즘 장사가 안 되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조건 다 아파트를 받기를 원해요. 이랬을 경우에는 양쪽에서 아파트를 받게 되면 분양시장 제한에 당연히 걸린다. 네네. 새로운 제 얘기였었고 그리고 국토부의 그 유권 해석을 좀 찾아보면은 네. 2022년도 2월 4일 날 유권 해석이에요. 네. 투기과열지구내 상가로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시청 제한을 받느냐. 여기 국토부에서는 안 받는다고 전에 해놨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기에서 유권 해석에 보면 상가로 매입해가지고 아파트나 주상복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시청 제한에 받는다라고 하는 거 유권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못 알고서 상가 부분을 투자해서 네네. 안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아. 근데 참 최근에는 그 투자자들 사이에 상가의 경우는 세대의 위험이 없잖아요. 네. 주택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법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내가 물론 이제 법인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등록세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기는 하겠지만은 네. 이런 케이스도 요새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야, 이거 법보다 투자자들이 더 머리가 좋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법인으로 하는 곳들은 괜찮네요. 물론 이제 주택으로 바뀌는 순간 이제 세금이 확 올라가니까 상가 매입할 때까지 그리고 조합을 자격 유지하는 데까지는 괜찮다. 좀 정리 잠깐 간단히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거 질문이 많이 나와서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일반 분양에서 미분양분 받는 것은 지금 청약 당첨 아니죠? 아닌 거죠, 그러면? 아니긴 한데 아니긴 이것도 한데.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예. 질문상에서 보면은 미분양 사례는 거의 없잖아요. 서울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다만 있다고 한다면 네네. 보류 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거예요. 보류 지분. 예, 보류 지분은 뭐냐 하면은 이게 지금 쟁점이 가장 첨예하게 내릴 때인데 네. 보류 지분은 우리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보면은 30세대가 넘으면은 당연히 공개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 청약을 받고 네네. 30 미만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청약을 안 하잖아요. 네.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고요. 네. 근데 여기에서도 보류 지분을 빼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게 되고 고가로 이제 매매를 나중에 좀 분양가 좀 되죠. 올려서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예. 문제가 첨예해요. 그래서 저 볼 때는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미분양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토부에서 네. 뭐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네. 그 미분양된 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공개로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것이냐, 당첨의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네. 따라서 미분양도 그 결론이 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정확한 판단은 아직 모르겠고. 거기에 대한 유권 해석에는 내용이 없어요. 없는데 없습니다. 예. 만약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매매 거래를 통해서 했을 경우에는 네. 분양신청 제한에 받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네. 질문이 하나 들어온 거 있는데 네. 조금 하나만 좀. 뭐요? 그러니까 2017년도 10월에 네. 이전에 취직은 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증여를 했어요. 네. 이 경우 이제 전체 증여도 아니고 이제 부분 증여예요. 네. 아마 자녀한테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죄송하지만 예. 이 부분 2017년도면은 무조건 투기과일지구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재개발 같으면은 이 사업장이 네. 그 2018년도 1월 25일 전까지만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했으면은 네. 당연히 증여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네. 내가 볼 때는 느낌상으로 볼 때는 네. 저게 재건축 사업장이었다고 한다면 네. 아다시피 재건축은 2003년도 12월 31일부터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반포의 아파트 중에서 경매와 관련돼 가지고 맞아요. 예. 이 부분이 증여라는데 일반 대표자를 변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련돼 가지고 이분이 10년 소유 5년 거주나 또는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이 있죠. 거기 규정에 해당이 되면은 일부 증여는 가능하다고 보죠. 근데 2017년도 이후면은 이제 그게 안 될 가능성이 아니 따질 것도 없는 게 지금 현재 투기과일지구잖아요. 전체가. 그러니까요. 근데 저게 아마 네. 이게 이제 일반 재건축이랑 재개발은 뭔가 한데 네. 단독주택 재건축들이 있어요.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매수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가현 6구역인가? 네. 거기도 재건축이더라고요. 보니까. 부가인 6구역이 재개발이 아니었던가요? 예, 그러니까 뭐 방배동은 또 다 재건축이잖아요. 거긴 또 그렇죠. 그건 단독주택 재건축이죠. 예, 그러니까 아마 부가현 6구역도 아마 재건축으로 알고 있어갖고 아마 그분 같긴 하거든요. 아니 보니까. 만약에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에도 물론 지금은 없어졌지만 기존에 있던 경과조치에 의해서 효력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단독주택일 경우에도 공동주택과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건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고 예. 만약에 그 증여를 할 때도 전부 증여가 아니고 네. 일부 증여는 뭐 요건이 맞는다면 가능하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한번 조금 네. 더 다시 한번 따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역하고 예. 경기도 12개 시를 이제 조정적으로 묶었어요. 네. 그 효과는 어떤가요? 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실제로 그 효과에 대해서는 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청약의 경우는 재당첨 7년, 투기활지구는 10년,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청약을 말하는 것이고 네. 지금 말씀하시는 효과는 정비사업에서 표를 보시면은 네.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나 투기과일지구는 공통적으로 1주택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1주택으로 제한한다. 네, 두 개 안 그러니까 된다. 네. 조정 대상 투기과일지구 표를 좀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런데 두 개 다 공이 네. 재건축의 경우에는 1주택으로 제한하고 네. 물론 이제 재개발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이 조문은. 재개발은 적용이 안 된다. 네. 재개발은 실질적으로 되든 안 되든 하나밖에 안 주도록 돼 있으니까 74조에 보면은 재건축의 경우에만 3주택을 준다든지 주택의 갖고 있는 수만큼 준다고 한 것은 대부분 재건축이고 네. 재개발은 규정을 안 뒀으니까 규정은 없다. 재개발은 하나지만 재건축의 경우는 이번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일 지구로 해가지고 하나로 준다라고 네.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저거요. 과천 또는 목동에 네. 여러 개 갖고 있었을 경우에 법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세 주택까지 줄 수 있다. 그렇죠. 라고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네. 목동에서는 추진위원장님들이 질문이 많이 와요. 이거를 하나로 줄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없느냐. 투기과일지구 전에도. 네네. 그래서 그거는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거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다주택자 갖고 있는 사람이 네. 법에서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지만 세 주택까지 줄 수 있다고 그러는데 네. 정관으로 안 준다 그러면 동의해 주겠냐. 그렇죠. 안 해주지. 그래서
일단은 할 수 있다고만 해놓고 나중에 관리처분해서 1주택으로 제한하더라도 그게 더 정치적으로 네. 정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우리 법조문에서는 더 따질 것도 없어요. 이것은 조정 대상 지역이든 투기과열지구는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만 해당이 되면은 최초로 사업시행 인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걸려도 재건축이거나 1주택을 공급하도록 강형으로 딱 나와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정비사업 중에서 우측에 보면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있는데 이것은 투기과열지만 해당이 되고 조정 대상 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요 나온 정리 표대로만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아까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법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씀해 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서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의 지위승계 제한의 경우 최근 아까 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다르게 판단하고 있어 쟁점이 된다고 하셨었는데 요 판례를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판례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실질적으로 위에 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증여의 Q2, Q5, Q8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은 국토부가 2017년도에 Q&A를 만드는 거예요. 네네.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여기에 보시면 증여나 부분 증여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 물론 이제 투기과열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증여나 부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는 조합원 징의를 승계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전체 증여는 안 되지만 부분 증여의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써 있잖아요. 그래. 그쵸. 다만 대표 조합원은 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대표 조합원을 바꾸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표 조합원이 2, 3% 가지고 있고 부분 증여가 90 몇 프로 갖고 있어도 인정을 해줬던 것이죠. 그리고 Q8에 보면은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소유 5년 거주의 조건을 공의자가 미비했다 하더라도 대표자가 그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한 대로 판례에서는 공의자도 똑같이 대표자고 증여를 할 수 있는 한도를 예외 규정에 적용이 돼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법정은 39조 2항에서의 매매나 증여나 기타의 방법으로 권리 변환하는 것을 안 되도록 한 조문에 물리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고 이 사람이 10년 소유 5년 거주나 그 밑으로 다른 7, 8개의 조문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부분 양도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종전과는 달리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옆에 있는 서울특별시 공문을 보면은요 똑같이 해놨어요. 이거 아직 여기 보시면은 이게 원래 국토부에서 받은 거거든요. 국토부에서 내려온 걸 그대로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다 수신자 참조했는데 밑에는 안 나와 있는데 각 구청 25개가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겠죠. 거기에 보면은 똑같이 했어요. 유권 해석을 보면은 기존의 AB가 공유적인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주택을 양도 시에 대표 조합원만 예외 사유에 충족이 되면은 나머지는 괜찮다라고 하는 게 종전의 태도였다고 한다면 이번에 판례에 의해서 공유자도 충족 여부를 판단해서 예외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지만 일부 증여도 가능하다. 이런 판례의 입장을 공문으로 대변해 놔가지고 서울시에서는 각 조합으로 각 구청으로 내보내서 그래서 이 증여에 대한 문제는 일단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했던 것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인가까지 난 것이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잘못 양수를 하거나 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이 되고 못 받게 되면은 당연히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일부 중요한 물건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경매에 따른 지화번 지휘승계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까 상가도 아까 말씀하셨죠. 신반포 2차.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좀 모아타운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이제 10월 15일부터 이제 공고가 되어서 이제 특히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10월 20일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서울시 모아타운은 지장이 없는지, 아니면 지금 서울시에서도 워낙 많은 모아타운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천의 경우에는 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또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11호 대책 나오기 전에 네네. 서울시 전략주택 공급과의 회의를 갔었어요. 네네. 이때에 모아타운에 대한 부동산 투기 대책을 이제 논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예.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관계자들이 있는 데서 모아타운은 실질적으로 사업도 어렵고 잘 되지도 않는데 네. 규제만 너무 일삼아가지고 이 사업이 되겠냐.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다 똘똘 권리산정 기준 1 토지거래 허가 다 묶어놔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맞는다. 따라서 활성화 대책을 논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네. 내가 얘기를 한 바 있고 좋아, 잘하셨네요. 네, 참석자 중에 한 사람은 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토지거래 허가로 묶어야 되지 않냐 하길래 이것은 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됐을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다. 네. 그 논거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오늘은 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네. 현재 서울시는 그동안에 토지거래 허가를 수십 차례에 걸쳐서 지정을 해왔어요. 네네. 그래서 그중에서도 모아타운 중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만은 여기 잘 보시면은 전체를 저 토지거래 허가로 묶은 게 아니고 네. 지목이 도로인 경우만 묶었어요. 아, 지목이 도로인 경우만. 그거를 모르고서 얘기를 하시는데 야. 도로만 묶어놓은 것이지 네네. 나머지는 풀어놨던 것이죠. 아. 왜냐하면은 여기의 경우에 연립주택이나 다세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맞아요. 예.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를 묶었을 경우는 사업이 완전히 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번에 그 11호 대책에서의 규제도 토지거래 허가를 다 묶은 게 아니고 네. 전체를 했지만 네네. 여기서 묶은 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여기 도표상에 보면 14~15개가 나와 있는 그렇죠. 16개네요. 아파트랑 연립이 섞여 있는 그런 그 하나의 단지로 되어 있는 거. 네네네. 이런 경우에는 연립주택하고 다세대가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게 되지만 네. 그 외의 것은 다세대나 연립주택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뭐 사고 파는 데도 문제가 없는 거네요. 없죠. 예. 없는데 예. 지금 현재는 모아타운에 대해서는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예. 부분은 그렇죠. 실질적으로 예. 이번 정부에서도 어떻게 됐든 간에 도로 부분만으로 묶어놓고 네. 있어서 숨통은 튀어나왔습니다만은 네네. 결과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토지거래 허가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군대에 가보면 옛날에 군대 가보면 뭐 지랄탄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돌아다니는 거. 예, 알죠. 이 토지거래 허가는 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로 전국에 서울시 전역을 묶은 것은 대한민국 생긴 이래 최초예요. 요번이요. 예, 맞습니다. 뭐 일부분을 묶었지만은 요번처럼 전체를 묶은 건 처음이고 네. 그리고 이 토지거래 허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요. 조합원 지위 승계와 관련돼 가지고는 조합 설립 때에 묶고 그죠? 네. 그 전에 구역 지정되기 전에는 권리산정 기준일로 묶고 네. 그다음에 조합 설립 때는 조합 설립 또는 관리처분 때 이렇게 묶지 않습니까? 사업 단계별로. 이게 특이과일지구에 있어서의 조합원 지위 승계이고 또 분양 신청 제한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양쪽을 두드러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지정은 아무 때나 해요. 네. 정비구역으로 되어 있거나 정비기본구역으로 되어 있거나 추진위원회거나 조합이거나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가지고 다 나가는 경우이거나 모든 것에 해당되도록 아무 그 사업 진행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은 토지거래 허가인데 왜 아파트 지분을 모으느냐 하는데 아파트에는 대지 지분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보통 토지 면적에 대한 동의 이렇게 얘기 나누는데
뭐 이런 것들이 대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묶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결국은 실거주 같은 경우도 당연히 2년 거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모아타운의 경우는 결국은 큰 피해는 없지만 사도 부분으로 묶어놨고 도로로 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좀 진행을 다시 물어보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좀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외국인 토지 거래가 구역이 또 지정이 된 게 있었었어요. 네, 네. 이제 어차피 뭐 지금 서울은 뭐 전역이 대부분 걸려 있고 경기도 주요 지역이 걸려 있었는데 경기도에서도 이번에 규제적이 아닌 지역들하고 인천은 원래 규제지역이 아닌데 지금 거의 다 걸려 있는데 외국인 그 토지 거래가 구역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실거주무 같은 것들이 생길 거잖아요. 이 부분도 조금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요. 예. 결국은 사실은 외국인 투자로 인해 가지고 네. 상대적으로 내국인들이 네. 우리만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그렇죠, 왜 그렇죠. 외국인들은 실거주도 안 와도 되고 네네. 이랬을 경우에 불균형을 이룬다라고 해서 이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25년도 8월 26일 날 전격적으로 국토부가 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정하는 것 보통 시도지사가 하는데 요번에 경우에는 경기도 걸 집어넣어가지고 서울과 수계가 달라진 지역들 묶어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국토부가 할 수 있어서 요번에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먼저 발표를 했어요. 네네. 11호 대책보다. 여기 보시면은 서울 전역 경기도 부분하고 경기도는 좀 더 넓죠. 범위가. 네, 넓습니다.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부대 같은 거 포함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넓어졌을 거예요. 네. 인천의 경우도 외국인 학교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번에 인천에 갔더니 일반 그 조합장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천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나 이런 게 안정해 있어도 좀 좋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무슨 말이냐. 7개 자치구에 걸려 있어가지고 물론 외국인이긴 하지만 네. 거기에 관련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랑 관련이 되어 있지 않겠냐. 그렇겠죠.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인천의 경우도 요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7개 구가 자치구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이 역시도 내국인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자가의 목적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실거주 2년을 네. 충족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까지 또 깔끔히 정리해 주셨고요. 이제 좀 이게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긴 네. 한데 일단 투기 과열 지구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의 제한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까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삼중 규제란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매매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매수자, 매도자 마찬가지고 임차인도 그렇고 좀 또 중개업자분들은 또 거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좀 부동산 관련 애태들이 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관리 처분으로 인해서 이제 2주 전후에 이제 아파트를 양수한 양수인도요 실거주 의무가 부과가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예. 제가 질문을 받은 내용 중에서 유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 이 사람이 근데 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나 이걸 팔으려고 계획을 하느냐. 네.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10년 소유 5년 거주를 충족하려면 이때밖에 안 된다. 네. 그래서 팔려고 그러는 거다. 그런데 양수인이 네. 야 내가 네가 집 팔고 나가면은 멸실되거나 1년밖에 거주 안 했는데 내가 사가지고 네. 건물을 철거해버리면은 나는 그럼 과징금 물고 하는데 예. 나 못 사겠다 라고 해서 이거를 네. 어떻게 하면 팔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주느냐 그렇죠. 이렇게 질문을 해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국토부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업무 처리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사업이 많지 않아서 그런 업무 기준에는 충족하지 못했어요. 내용들이 없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결국은 언제 요새 최근에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를 묶으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또는 가로주택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하게 이르렀는데 네. 예를 들어서 가로주택이나 이 모아타운의 경우에는 뭐 도로 부분을 한정을 한다든가 또는 아파트 중에서도 단지 중에서도 아파트를 규제를 한다든가
그리고 상가만을 규제한 상가는 빼준다든가 네. 또는 상가가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머리가 복잡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언제냐면은 이게 지난 4월 그러니까 2024년도 아니야 25년도 4월 21일 날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관련된 업무 처리 기준 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이건 오. 이 부분은 네. 고시문헌의 형태로 된 건 아니지만 자기네도 업무 처리를 위해서 알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의무기간 거주기한은 2년인데 2년인데. 당연히 관리처분을 통해서 중간에 이제 양수인이 주택을 사서 2년 거주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1년 지나고 나서 이주를 해가지고 집을 철거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1년은 여기에 보시면은 나머지 기간은 실제 입주 가능 시점에서부터 자녀 의무 기간 1년을 충족하면 조건으로 한다면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신청하면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놨고 네네. 이미 아까 업무 처리 지침에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람이 팔 시기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철거가 된 경우에는 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것은 건축물 준공 후에 실제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까지 건호하겠다는 확인서만 제출하면 확인서.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가뭄의 단비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좀 해소할 방법이 생겼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한 1시간 15분 정도 했는데 그래요. 예, 워낙 뭐 좀 여쭤볼 것도 많고 이게 뭐 아시겠지만 사례 하나 가지고도 뭐 1시간 케이스 스타디 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아마 좀 자주 모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여쭤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좀 질문이 좀 올라온 게 있으니까 네. 하나만 좀 여쭤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분양가 상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재당첨 제한이 이제 10년인데 이 경우에서 재건축 조합원으로 분양 신청을 할 경우에는 5년 적용인가요? 10년 적용인가요? 물어보시네요. 일반 분양가 상한제는 예. 이게 사실은 투기과일지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죠. 예. 이럴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에 걸려 있어도 네. 이것은 우리 일반 분양에 대한 이게 다른 민영주택 사업이나 예, 맞습니다. 이런 예. 거에 대한 제한이고 네. 재건축의 경우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경우는 당연히 이것은 일반 분양에 대해서는 그런 제한을 걸리지 않고 네네. 도정법 적용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끼리는 10년인데 네. 여기에 재건축이 들어가면 뒤에 거는 5년이기 때문에 다르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경우 예, 그럼 재건축 재개발 하셔야겠네, 저분은. 하나 더 하실 거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2016년도에 네. 우리 규제지역 지정되기 전에 목동을 2개 갖고 매수하셨고 그래서 목동을 2개 갖고 있는 다물권자시래요. 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요? 글쎄 이 부분은 네. 상당히 이런 케이스는 네. 결국은 여기는 뭘 적용받냐면은 네. 2016년도에 2개를 갖고 있으면서 네. 2017년 법 바뀌기 전에는 안 갖고 있었잖아요. 법 예. 바뀌고 나서는 예. 이랬다 하더라도 예. 이게 당연히 음. 경과조치 적용은 안 받아요. 왜냐하면은 앞에 거 뒤에 거로 예. 걸쳐 있으면 하나가 되면 하나가 안 되는데 네네. 이거의 경우는 지금 나란히 지금 투기과일지구로 됐지 않습니까? 둘 다 그렇죠. 둘 다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지 또 않겠나 같은 싶어요. 단지라고 또 같은 데 2개 갖고 계셔가지고. 그리고 특히 예. 1인 다물권자라고 하는 표현은 저게 분양 신청 제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저거는 우리 법 39조 1항 3호에 보면은 네. 1인이 갖고 있는 다물권자가 네. 이것을 매매해가지고 조합원이 나눠지는 경우예요. 네. 늘어나는 경우.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네네. 당연히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분양시청의 적용이 아닌 법 39조 1항 3호의 적용을 받아서 네. 조합 설립 인가 이전에 한 채를 팔아야 되지 않나. 네. 2개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1+1을 받든지 현금 정산이 되든지 하니까 이 부분은 질문자가 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분양 신청 제한이 아니고 네. 법 39조 1항 3호에 의한 조합 설립 인가 전에 네. 매매를 해야지만 인정이 되는 예.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두 개 갖고 있으면 1+1은 안 되는 거죠? 가능하죠. 가능해요? 가능은 한데 예. 그건 잘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최근에 그 일부 강남 지역에서도 1+1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에 선호를 했는데 네. 이게 다주택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리고 또 매매가 3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한동안에는 1+1으로 갔다가 똘똘한 한 채라고 그래서 그냥 큰 평형으로 큰 가는 평형 경우가 맞죠. 많는데 네네. 그 부분은 이제 이런 판단을 해야 되겠죠. 내가 그 1+1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이익이냐, 똘똘한 채 하나로 해가지고 큰 평형으로 받을 거냐, 이거는 그 당시의 트렌드마다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률적으로 모르겠지만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그러면은 네. 일단은 하나 파는 게 맞는 거죠? 저 마지막 질문자는 네. 그 39조 1항 3호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합 설립 받기 전에 팔아야 되고, 만약에 조합 설립이 됐거는 재건축의 경우는 네. 조합 설립이 됐으면은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재개발은 관리처분 전에 팔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1이라고 표현하고 있던데 저것은 안 팔고 그냥 갖고 있었을 때 종전가액을 플러스 해가지고 또는 주거전용 면적을 플러스해서 네네. 1+1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제 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어떠느냐라고 하는데 그 조문을 잘 살펴보시면 1+1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든 조정 대상 지역이든 해당이 안 돼요. 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진 아까 얘기한 과밀억제권에 의해서 3주택의 경우는 재건축에만 해당이 되고 재건축에만 해당되는 주문이 몇 개가 있고 네. 1+1의 경우에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다 적용이 되고 거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남은 이제 대형 단지들 보면 이제 처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 그 1+1을 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 하도 이제 다주택 규제를 방하다 보니까 그냥 큰 걸로 보통 받는 것이 트렌드로 바뀌었는데 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두 채를 1+1로 받게 되면은 한 채를 3년 내에 팔아야 되는데 이것도 소형으로 파고 대형을 파는, 그러니까 뭐 30평대 20평대 있으면 30평대를 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도 왜냐하면 저 60제곱미터 이하짜리는 3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예, 그것도 순서도 식구가 좀 몇 명이 된다면은 예, 너무 아깝고 그래서 어렵죠. 그럼 일단 대형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이고, 이게 요즘 네. 가끔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리모델링 단지인데 네. 큰 거 있잖아요. 네. 리모델링 단지도 쪼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1로.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에 대한 규정이 뭐 네. 안 된다는 규정은 없으니까 예. 뭐 가능은 하겠죠. 근데 그런 사례는 제가 별로 본 적이 그렇죠. 많지 않습니다. 지금 뭐 왜냐면 강남에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연차는 안 되고 막 하고 싶은 데들이 있는데 대형들 이제 수요가 없다 보니까 특히 이제 핵심 지역 말고 좀 이렇게 좀 인기가 없는 지역들은 대형이 인기가 없으니까 막 궁여지책으로 쪼개서 막 하려고 하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저런 케이스를 한번 봤어요. 네. 강남에서는 이제 리모델링 한 단지가 거의 없는데 청담동에 있는 모 아파트의 경우는 제가 이제 강남 재건축 드림팀의 자문위원이에요. 아. 그래서 그 준공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번 내가 나간 적이 있어요. 검사를 네. 하러. 거기에는 보통 보면은 그 평형 그대로 놔두고 끝까지 진행되는 거 보니까 당연히 상가의 부분은 뭐 아파트를 준다든가 하는 규정이 없고, 또 리모델링은 무조건 상가를 잘라요. 분할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상가는 상가대로. 그러니까 100% 분양해서 저 토지 분할 수송을 해서 네. 자르고 그 현장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는데 네. 그것도 이제 옆에 단지들하고 많은 분쟁이 있긴 한데 별로 몇 개가 되질 않아요, 현장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분 조합 설립 돼버렸대. 어떻게?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예. 이건 여담인데 예. 지방이에요. 예. 지방은 투기활지구 아니래도 네. 똑같이 다물권자인 거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재건축 현장인데 네네.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하에 한 150평을 갖고 있는데 와, 예. 이 사람이 잘라 팔으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때에 그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 아닌 신탁회사가 지정개발자로 지정이 됐어요. 네네. 법조문을 잘 보시면은 지정개발자는 조합설립 인가하고 같이 의제치를 해줘요. 똑같은 걸로.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조합 설립 받기 전에 네. 분할하려면 빨리 분할해서 팔든지 하고 나머지는 못한다 했더니 우린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아유 저 39조 1항 3호에 보면 가로 열고 지정개발적인 경우는 의제 처리해 준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걸 못 보는구나. 네네네. 놔뒀는데 네. 당연히 지정개발자로 지정되고 나서 그걸 짜져서 팔려고 그러는데 안 되잖아요. 네네. 그렇듯이 저번 같은 경우에는 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랑 똑같아요. 저게 저럴 경우에는 지금 매매가 안 되니까 그 나중에 완플러스를 받는 게 다른 방법이 없겠죠.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추진위원장님들한테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데만 너무 급급하지 말고 네. 조합 설립이 되면은 조합원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피해 보시는 분들이 나올 수 있죠. 그 전에 미리 널리 알려줘라. 이걸 맞습니다. 미리 맞습니다. 예. 양도할 수 있도록 길을 뚫어줘야지. 그거 중요하죠. 예. 그렇지 않으면은 피해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고 여기 보니까 상당히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 질문인데 신탁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조금 답변이 바로바로 올라오네요. 예, 예,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으로 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그건 알아보셔야 될 것 같다는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뭐 상당히 방문한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아무튼 대표님 또 나중에 책 나오면은 이건 또 구체적인 사례니까 사례 갖고는 또 질문이 드릴 게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이제 이 용어라든지 정비 사업 경험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이 방송을 2번 정도 돌려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모셔갖고 추가적인 또 질문 있으실 때 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 못하셨던 것들 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앞으로도 제가 뭐 협회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저는 뭐 중개사이면서 행정사이면서 법무사 역할을 하지만 네. 매매에 대한 사고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올바른 투자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로 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드리면은 네. 도정법만 하나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왜냐하면은 기성시가지를 바꾸는 법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도심 주택 공급의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5가지 법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쪽방촌 재개발 사업 해가지고 영등포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여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 사창가 그 부분 옆에. 일부 예. 투자자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이거 조합 설립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데 네. 네네. 미안하지만 도심 목값인 이 경우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네네. 조합이 없어요. 그렇겠네요. 따라서 조합을 구성을 해가지고 으쌰으쌰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 종류가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네. 이런 5가지 법을 통해서 융복합의 시대에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책을 썼으니까 향후에 한 번 더 시간이 되면 나와서 질문 사항들을 답해주고 하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재개발 재건축 30년사에서 기성 시가지를 바꾼 5가지 법 곧 나온다고 하니까요. 책 나오게 되면 한번 또 모셔갖고 다시 좀 이걸 설명하고 질의응답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좀 질문들도 좀 많이 구체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연말 바쁘실 텐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건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